다음 강의를 이어갈게요. 몰입 아시죠? 아마 몰입 이야기하면 칙센미하이라는 교수님이 몰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학습법과 관련해서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몰입.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집중력입니다.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공부 잘하는 방법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몰입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해보셔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뭔가 성적이 좋아질 때는 집중력이 높았을 때고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적도 떨어졌을 겁니다. 비례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몰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력과 이 몰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갔다. 그럼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직무 몰입도가 높아야 집중력이 높아야 성과도 높거든요.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 뭘 높여서 하겠습니까? 성과 높은 사람을 평가도 좋게 하겠죠. 진급도 빠르고 성과가 높아야 같은 시간 내에 성과가 높아야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그것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럼 기업주는 또 투자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직원들의 직무 몰입도, 직무 집중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직무 만족도는 별개고 일단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무 몰입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몰입이 높아야 돼요. 그 몰입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재적 조절 요인이 내재적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밌고 관심이 있고 그쪽에 흥미가 있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몰입도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몰입이 높으려면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네. 때로는 간헐적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그 몰입도를 높이려면, 집중력을 높이려면 때로는 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가지 말고 저런 간식이라도 하나 들고 보상으로 던지면은 아이의 몰입도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매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간헐적 적절한 보상은 몰입도를 높이게 됩니다. 자, 이게 동기 요인이었죠. 동기 요인 끝났고 이게 불안 요소, 시험 불안. 이 시험 불안 감소 방법이 사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불안을 감소시키는 체계적 강간법, 사고 전환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심리학적인 처방입니다. 심리학적 처방. 체계적 강간법은 뭐냐면 같은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은 둔감해지잖아요. 그죠? 불안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네가 이 불안했던 요소를 한번 생각해봐. 또 비슷하게 불안했던 요소를 또 한번 생각해봐. 이 과거의 어떤 불안 요소들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불안과 앞으로의 불안에 대해서 미리 처음에 느꼈던 강도하고 지금 느끼고 앞으로 느낀 강도는 점점점 낮아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둔감시켜서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걸 체계적 감각법이라고 합니다. 호의성공법은 이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네.
사고전환법. 사고전환법.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하시고 있는 거고, 때로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비합리적, 부정적 사고를 전환하는 것. 뭐를? 합리적,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입니다. 혹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연애할 적에 부정적인 할 수 없어, 안 돼, 나 그거 안 돼, 야 우리 같이 해볼까 했을 때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이야기해요. 부정적 사고는 사고의 결과는요 부정적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같이 부정적이고 그야말로 파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어차피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까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맞죠?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도전하는 이게 이제 회복 능력이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청소년기, 아동기 때, 유아기 때 회복 능력을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실패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실패를 다시 새롭게, 두 번의 실패를 다시 또 새롭게, 이것이 뭔가요? 회복 능력이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 해보고 포기,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긍정적 사고는 한 번 해봤더니 실패, 다시 또 도전, 또 실패, 또 도전. 근데 도전할 때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되겠죠. 문제 분석을 하고 새롭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자꾸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입니다. 제가 그 김수현 이야기했죠. 100번, 1억서 100번을 했대요. 100번.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으로 결국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아시아계에서 유일한 사람으로 입사한 거죠. 그만큼 비합리적, 부정적 사고는 미안하지만은요 신체적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신체적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체 건강해야 여러분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 심리적 사고가 우리 이 육체만 있는 것 아니죠. 육체 안에 뭐가 있나요? 정신이 있잖아요. 심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갖춰야 외형,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이 신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키면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겨나가.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해야 긍정적인 요소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주도식 구성 요인의 동기 조절 잠시 봤고요. 자, 인지 조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인지 조절. 뇌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는 대뇌가 있는데 좌뇌, 우뇌가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그림은 안 그렸는데요. 좌우방구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대뇌, 우뇌, 좌뇌, 우뇌.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좌뇌가 좋아하는 뇌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수학적 사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고를 하는 것이 좌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좌뇌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뇌는 뭘까요? 전체를. 이 좌뇌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우뇌는 전체를 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즐겨합니다. 영상을. 좌뇌는 영상보다 뭐 세밀한 술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우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키워야 돼요. 그래야 뇌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뇌가 좋아하는 우뇌 학습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이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뇌 학습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메타인지 학습을 말합니다. 우뇌 학습. 근데 한국 사람은 공부는 좌측뇌를 많이 활용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풀이하고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전체 그림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안산은 어디에 있나요? 경기도 안에 남쪽에 있죠. 그럼 또 안산은 어디에 있나요? 중부권에 있죠. 또 안산은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 남한에 있습니다. 또 안산은 어디에 있나요? 전체를 잘 보십시오. 그 지구촌 전체를 보십시오. 그 속에 안산이라는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잘 몰라. 안산이에요. 안산에 살지만은 안산의 위치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뉴욕에 온 청년하고 한국 안산에 온 친구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산의 소재지 안산만 알아. 그러면은 표현하는 모습의 한계가 안산만 이야기해요. 경기도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동아시아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아가 우주를 이야기하고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산만 잘 알고 있는 친구야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또 다른 장에서는 한계를 일으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세계 속에서 안산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지식은 이 좌뇌와 우뇌를 함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뇌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초인지, 메타인지죠. 우뇌 학습이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지라고 했을 적에 영어 표현은 코그니션, 그럼 메타 혹은 초인지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지를 넘어서는 인지를 덮고 있는 게 뭘까요? 초인지겠죠. 맞나요? 메타인지죠. 그러면은 초인지는 뭐냐? 인지는 뭘 인지라고 하는 거죠? 인지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아는 것이 인지입니다. 아는 것이 뭔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뇌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거는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럼 메타인지는 뭐냐?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메타인지라고. 그럼 이거는 아는 것은 안산만 알아. 근데 그 이외의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요것밖에 몰라. 그러나 그 위에서 안산 이외에 다른 지역은 내가 다 모르는구나.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안산 말고도 화성도, 시흥도,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맞나요? 이걸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학습은 반드시 메타인지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메타인지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환경, 그 다음에 이웃, 이런 인성, 이런 것들하고 전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식을 활용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큰 필자들 많을 거예요. 이미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군 복무를 하면서 지금 이 지식이 지평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넓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내가 구분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코그니션뿐만 아니라 메타 코그니션이 돼야 된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그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쳐봤더니 X가 많이 나왔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뭐 해야 되나요? 메타 인지하는 학생은 반드시 뭘 할까요? 복습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왜 복습해야 되느냐? 여러분, 틀린 거, 그걸 노트로 옮겨 적는 노트를 무슨 노트라고 하나요? 오답 노트라고 하죠. 오답 노트 다 해보지 않았어요? 해봤죠? 오답 노트 왜 작성했을까?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메타인지 학습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은,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학술적인 용어로 정리하면은 메타인지 학습하기.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아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아예 모르면은 오답 노트 할 필요 없죠. 또 오답 노트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서 알면서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이거 왜 몰랐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지식의 지평이 넓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메타인지 학습을 해야 되는데 메타인지 학습을 그럼 무엇을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느냐? 인지 조절에서는 계획, 점검, 조절을 말합니다. 수행평가 여러분 했죠? 여기에 수행평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다 수행평가 했죠? 수행평가가 왜 나온지 아시나요? 수행평가가 이거 활용해요. 운에 활용해요. 수행평가가 여러분 뭔가요? 계획했죠? 계획서 내야 되죠? 그 계획서대로 내가 실행하는 것을 내가 평가한 내용을 누가 보시나요? 교과목 선생님 보죠. 그리고 뭐 해놔요? 생기부에다가 기록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수행평가잖아요. 그전에는 수행평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OX,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밖에 없었습니다. 수행평가 자체가 없었어요. 수행평가.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거는 좌뇌가 해요. 좌뇌가.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계획해보고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 전체를 보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봤을 때 공간 능력을 봤을 적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을 메타인지한다고 한다면 한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좌뇌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를 함께 발달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적에 교과목을 공부하고 어떤 지식 체계를 공부하는데 좌뇌만 발달시키면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뇌를 발달시키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자, 제가 나중에 이 정교화 할 적에 독서가 나올 텐데요.
자, 잘 보십시오. 정교화하면서 사실은 운해를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 독서할 적에, 책을 선정할 적에 뭘 보고 선정하나요? 책을 선정할 적에 제일 좋은 거는 교보문고든 가서 책을 선정할 적에, 여러분 책을 선정할 적에 뭘 보고 선정하죠?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이죠. 네, 제목. 저거 관심 있네? 제목이구나. 그래서 정말 읽을 거리가 있나? 저 제목이 나한테는 호기심이 팍 떠. 그래서 얘를 봅니다. 쭉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어떻게 썼을까? 뭐부터 봐야 돼요? 머릿말, 목차 봐야죠. 맞나요? 머릿말, 목차 보면은 전체가 쭉, 이게 목차예요, 목차. 이게 목차. 머릿말은 뭘까요? 이게 머릿말이에요, 이게 머릿말. 이게 머릿말. 제목은요, 머릿말의 초인지는 제목. 다시 말하자면 그 책을 제목도 안 보고 머릿말도 안 보고 목차도 안 보고 쭉 그냥 읽어갔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로 요약해봐라 라고 했을 적에 그 한자가 뭘까요? 책 제목이죠. 맞나요? 전체를 모아서 하나로 보는 훈련. 무슨 훈련일까요? 이겁니다. 그걸 다시 뭘까요? 세분화시켜서 지식을 나눈 거, 뭔가 좌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학습법은 운해와 자뇌를 함께 활용하는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식의 지평을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는데 좌뇌, 우뇌의 기능이 틀린다. 좌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면은 우뇌는 큰 것 전체를 보는 능력이다.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로 바꿀게요.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귀납식, 연역식. 여러분 귀납식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역식입니다. 그런데 귀납식도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납식과 연역식이 함께 공부되었을 때 제대로 우리가 지식을 활용할 줄 알고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된다. 근데 숲만 보고 야 대단하네, 그거 아니죠. 대단한 거는 숲이 이게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죠?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다시 나올 적에 야 이 숲 대단한 숲이네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하고 그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적에 충분히 내가 전체를 봤고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한마디로 저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로 공격해서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은만 대단한 줄 알고 이야기하다가 안 들어가 보고 이야기하다가 실패한 거죠. 때로는 숲은 보지 아니하고 나무만 캐다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숲과 비교도 안 되고요. 토론 못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학습을 하려면은 운해와 자뇌를 함께 활용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요즘 운해, 자뇌, 운해를 활용한 학습법 있어 상당히 많이 시중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또 개발하는 학습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지 조절 전략이라 하면 한마디로 유의미한 학습. 제가 계속 무슨 학습 이야기하나요? 유의미한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의미한 학습은 인지 전략입니다. 인지 전략. 유의미한 학습이 되려면 인지 전략인데, 인지 전략은 좌뇌와 우뇌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육공학에 뭘 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네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연, 그 다음에 점검, 그 다음에 정교화. 조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직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연, 점검, 정교화, 조직화. 그런데 이 좌뇌에 보십시오. 이게 뭔가요? 점검이죠. 점검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뇌의 점검이죠. 네. 우뇌를 활용한 인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는 시연, 점검, 정교화, 조직화를 알면은 이게 공부법의 핵심이다. 공부 잘하는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연이 뭐고, 점검이 뭐며, 정교화가 뭐고, 조직화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간략하게 설명하고 금요일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스지를 가지고 여러분 해볼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기서 뭐 학술적인 용어 써가면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시연이 뭔가 한번 따라할게요. 따라할게요. 밑줄 긋고 따라하세요. 밑줄 긋고 다시 한번요. 밑줄 긋고 큰 소리로 말하고 색연필칠하고 그 세 가지가 시연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밑줄 긋고 큰 소리로 말하고 색연필칠하고 그게 시연이에요. 다시 자, 좌뇌 인지를 좌뇌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시연인데 시연은 뭐라고요? 밑줄 쫙 옛날에 여러분들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학원에서 밑줄 쫙이라는 드라마인가요? 뭐 코미디언들이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는 학원에 가면 밑줄 꺼 밑줄 쫙 밑줄 쫙 밑줄 쫙 밑줄 꺼 여러분 공부하면서 밑줄 꺼나 안 꺼나요? 그렇잖아요. 맞죠? 밑줄 끊는 게 제가 세 가지 하나 빠졌는데 노트 필기에 제일 끝에 노트 필기에 네 가지입니다. 자, 시연의 첫 번째가 밑줄 끊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밑줄 끊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저거 틀림없이 두 번, 세 번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뭐 하나요? 밑줄 끊는 거죠. 맞죠? 예, 밑줄 끊습니다. 그게 시연. 밑줄 끊는 순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지식을 들으면서 교재를 보고 밑줄 그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봤죠? 밑줄 끊는 순간 1분이 강의 시작했는데 1분이 지났는데 밑줄 그었다. 1분 만에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게 밑줄 긋는. 밑줄 그으면서 그냥 밑줄 긋는 것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듭니다. 자, 밑줄 긋는 것은 뭐로만 밑줄 그었나요? 눈으로 밑줄 그었고 손으로 밑줄 그었죠. 그런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밑줄 그어 보십시다. 큰 소리로 말하면 그 어휘가 누구한테 들어가나요? 내 귀로 다시 들립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큰 소리로 말하기.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뭐라고요? 색연필칠하기. 복습을 했어요. 복습을. 강의 들으면서 밑줄 긋고 큰 소리로 내가 말했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 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시연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내가 그냥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볼 적에 가장 좋은 학습은 좋은 동영상들 학습해야 될 동영상 있죠. 그거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뭘 그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것 자체가 시연입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그게 다시 들려요.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긋고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복습 두 번이죠. 맞나요? 학습입니다. 습. 배우면서 바로 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
코그니션, 장기 저장, 대뇌에 장기 저장하는 기술이라 이거예요. 시연. 그리고 뭐하기? 노트 필기하기. 노트 필기하기. 요즘과 같은 시대에 노트 필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늦어도 2학년까지는 필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필기가 왜 필요하냐? 미안하지만은 전통적인 학습법이고 세계적인 학습법이 시연인데 시연의 네 번째 전략은 노트 필기하는. 그래서 저는 노트 필기하는 노트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설 노트, 어휘 노트, 그 다음에 독서 노트, 그 다음에 수학 4분 노트. 저는 그 오답 노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의 특징을 살려서 제가 노트를 따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금요일날 알려드릴 거예요. 수학 4분 노트는 뭐지? 사설 노트는 뭐지? 어휘 노트는 이미 여러분 잘 알 거고 독서 노트는 이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알 텐데 사설 노트 들어보셨나요 혹시? 모르시네. 수학 4분 노트라고 여기 수학 전공자들이 많을 텐데 수학 4분 노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왜 수학 4분 노트가 나왔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밑줄 긋기, 큰 소리로 말하기, 색연필 칠하기. 색연필은 언제 칠하느냐? 복습할 적에. 당일날 복습할 적에 혹은 일주일 후에 복습할 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이거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색연필 칠해야죠. 나중에 뭐만 보면 되나요? 색연필 칠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뭐로 옮겨 적는다? 밑줄 그은 건 반드시 노트로 옮겨 적어야 돼요. 노트로 반드시 옮겨져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 했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습 한 번. 맞죠? 그 다음에 그걸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다시 들었어요. 습 두 번. 맞죠? 습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색연필로 습 세 번.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습 몇 번이요? 네 번이죠. 이게 4번 반복 학습하는 요령이고 이렇게 4번 반복했으니까 인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육공학자들이 바로 시연을 다 이야기하고 4개. 어느 대학이든요, 어떤 교육공학 책에도 다 있습니다. 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한 다 있는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몰라도 다 했던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밑줄, 색연필, 큰 소리를 읽어보는 거, 노트 필기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은 학습법에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한번 들어보면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빠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실습 위주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점검은 뭔가? 점검.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초인지죠. 자, 이번 한 주간에 영어 1단원을 다 했어. 영어 1단원을 다 했는데 토요일 날 집에서 그 1단원을 쭉 살펴보면서 어휘는 내가 알고 있는지, 이 관용구는 아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점검은 이렇게 스스로 셀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사가 점검을 하는 전략으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 점검입니다. 중간고사 점검입니다. 기말고사 점검입니다. 수능 다 점검이에요. 자, 그 중에 가장 작은 규모 쪽지 시험 이야기할게요. 자, 오늘 영어 1단원을 했어. 내일 영어 과목도 있죠. 그럼 이때 영어 교사는 어저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보자. 다 A4 용지에. 그리고 책은 덮고 교사가 어저께 배운 거 요약해서 써보기. 아니면은 어휘 테스트 한다든가. 아니면 문장 해석을 테스트 한다든가. 쪽지 시험 경험해봤지 않나요? 해봤죠. 쪽지 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교수자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학습자가 어저께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수요자 학습자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교수자가 체크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학습법으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점검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셀프 점검을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계획의 시간관리계획 점검 계획을 가져야 돼. 점검. 자, 정교화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걸 학술적 용어로 교육학적 용어로 정교화인데요. 정교화가 뭐냐 하면요.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먼저 지식과 그 다음 지식이 서로 잘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정교화된 지식으로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누가 좋아한다고요? 뇌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대뇌가. 자, 아까 제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인수분해 모르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인수분해와 1차, 2차, 3차 방정식은 서로 연계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단계를 알아야 선수학습이 제대로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학습이 앞에 배웠던 지식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를 정리하는 학습법이 정교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웠던 지식과 지금 배우는 지식의 연계성을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정교화. 그럼 지식은 자네는 이렇게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체 덩어리 숲이 하나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단이 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공 과목 하나는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단계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지식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정교화된 지식이라 한다면은 내 머릿속에서 잘 풀고 다시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지식인데,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만 달랑 이것만 잘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정교화된 지식은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끝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체계화된 지식 체계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교화입니다. 자, 정교화를 안다면은 인지가 정교화라고 생각한다면은 전 단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습을 철저히 하고 오늘 배운 것과 어저께 배운 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배우면은 그 앞에 배운 두 날짜와 내일 배우는 그날에 또다시 연결해서 3일치의 학습이 정교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점점점 정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인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정교화하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시연, 점검, 정교화가 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지 구성 요소, 하위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조직하는 건 뭐냐?
여러분 조직화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인드맵이다. 마인드맵.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교과목이 15단위 아닌가요? 15단위죠. 15주죠. 대학생. 15주 중에 중간고사 한 주 빼고 기말고사 빼버리면은 13주 커리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에 학습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 마인드맵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번 학기에 내 과목을 몇 개로 요약할 수 있나요? 13개의 마인드맵으로, 13장의 마인드맵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면 그 13장만 다시 보면은 한 학기에 그 과목이 전체가 이해가 쏙 들어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정교화가 되어 있어야 조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교화의 끝을 조직화라기도 해서 여기 포함시키기도 하고 저는 분리했다. 정교화 해놓고 그걸 하나의 뭐로 만들어라? 조직화로 만들어라. 즉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저기 멘티들한테 가서 오늘 하는 활동 집에 가서 마인드맵을 한 장 그려올래? 라고 한번 숙제를 내보십시오. 잘 안되면은 될 때까지 그날 학습한 것도 만들어 오라 그러고 또 만들어 오라고. 그럼 아이들요 잘 만듭니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들 다 뭐 하나요? 마인드맵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금요일날 잠시 할 겁니다. 잠시.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지를 높이는 하위 구성 요소 간의 구성 요인이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동기 조절 전략이었고 그죠? 이렇게 동기가 되면서 시연은 어떻게 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정교 이것이 서로 플러스 됐을 때에 이 인지는 엄청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서로 조절되면서 플러스로 올라가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공부는 저절로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제가 행동 조절 전략을 하면은 오늘 강의는 끝이 될 텐데요.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동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행동 조절 전략 그것이 인지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포커싱을 두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한 시간만 더 힘들더라도 잘 참으셔서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고맙습니다.